오늘 에피소드는 엄마의 정신병자 설계도를 실제로 굴리는 비서 한 사람의 배신에서 시작됩니다. 회장 앞에서는 제 선에서 처리하겠습니다라 말하고 몰래 2개의 노트를 여는 남자. 한쪽에는 회장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다른 한쪽에는 언젠가 회장과 아들을 동시에 배신해도 본인만은 살아남을 수 있는 잔인할 만큼 정확한 진짜 기록이 쌓이고 있습니다. 재벌가 회장 최화영은 아들 강준호를 정신불안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비밀 공청회와 루머, 언론 플레이까지 동시에 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 선에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한마디로 회장도 아들도 검찰도 동시에 상대할 준비를 하는 비서 이강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준호를 감시하고 소문을 확산시키는 충견이지만 실제로는 2개의 노트를 써가며 한쪽에는 회장에게 보고할 가공된 기록을, 다른 한쪽에는 언젠가 자신이 법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밀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조용히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은 이강혁의 시점에서 회장실, 비서실, 인사팀, 홍보실, 병원 복도까지 제 선에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말에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 한 줄이 어떻게 한 재벌가의 운명을 갈라놓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드림그룹 본사 상층부 복도에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사람은 경비도, 청소 직원도 아닙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비서실장 이강혁입니다. 그는 조용히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와 오래된 습관처럼 커피 머신을 켭니다. 뜨거운 물이 내려가는 사이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어 확인합니다. 오늘 그의 책상 위에는 다른 날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쓰던 드림그룹 로고가 찍힌 노트 외에 로고 하나 없는 검은색 노트가 조용히 놓여 있다는 것. 그는 로고 노트를 오른쪽, 검은 노트를 왼쪽에 나란히 두고 펜 2자루를 나눠 올려둡니다. 오늘부터 이 2권이 그의 인생을 갈라놓을 도구가 될 것임을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무렵 회장실 문이 열리고 최화영이 들어옵니다. 늘 그렇듯 완벽한 메이크업, 흔들림 없는 하이힐 소리. 그녀는 창가 쪽으로 곧장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어제 공청회 생각보다 재미있었죠? 강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답합니다. 이사님들 반응만 보면 회장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충분히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는 오른쪽 공식 노트를 엽니다. 어제 공청회 이사들 대체로 후계자 검증 필요성 공감, 이렇게 정리해 적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회장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사이 왼쪽 검은 노트를 펼치고 짧게 적습니다. 녹취 공개 후 이사들 표정 급변, 회장 신뢰에도 균열 조짐. 같은 장면을 두고 서로 다른 2개의 기록이 처음으로 나란히 적히는 순간입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은 최화영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강혁씨. 공청회는 예고편이었고 본편은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향해 그려놓은 다음 설계도를 설명합니다. 회사 안에서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후계자라는 이미지가 돌아야 하고, 밖에서는 재벌 2세의 위험성에 대한 칼럼과 기사들이 조금씩 깔려야 한다는 것. 그녀는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지시한 티는 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여야 해요. 강혁은 눈빛 하나 흔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제 선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최화영은 그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압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 회장님이 시킨 일도 나중에 나를 살게 해줄 기록도 모두 내 손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아주 조심스러운 의도가 섞여 있다는 걸. 그날 오전 첫 번째로 불려온 사람은 인사팀장입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녹음기는 켜지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안건은 조직 분위기 점검. 하지만 강혁의 진짜 목적은 직원들이 요즘 강준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인사팀장은 자료를 보며 말합니다. 최근 상담에 강 상무님 관련 언급이 조금 늘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 보인다. 회의 중 날카로워졌다. 야근이 많아 힘들어 보인다. 공식 노트에는 적습니다. 조직 내 강 상무에 대한 피로감 및 불안감 존재. 잠시 후 검은 노트에는 다른 문장이 적힙니다. 불만 제기 직원 대부분 성과 압박 심한 부서. 강 상무 개인 문제라기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가능성 높음. 같은 말도 어느 방향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즈음 강혁은 무심한 척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혹시 회장님 쪽에서 강 상무님 관련 문제 사례 정리해달라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인사팀장은 잠깐의 침묵 끝에 말합니다. 공식 요청은 아닌데 참고용으로 몇 가지 사례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강혁은 확신합니다. 이미 회장은 여러 사람을 통해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검은 노트를 펼치고 적습니다. 회장, 비공식 경로로 강 상무 관련 부정 사례 수집 중. 이번에는 홍보실 차례입니다. 안건은 언론 동향 브리핑. 홍보팀장은 프레젠테이션을 띄우며 말합니다. 최근 재벌 2세의 정신 건강과 상속 분쟁을 다루는 기사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기사 속 단어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위험 신호, 불안정한 판단, 조직을 위협하는 결정. 공식 노트에는 외부 언론, 2세 리스크 프레임 확산, 회장 리더십 및 조직 안정성 강조 필요 라고 적습니다. 하지만 검은 노트에는 홍보실, 일부 언론에 트렌드 참고용 자료 제공, 재벌 2세 리스크 프레임, 사전 조성 정황 이라는 문장이 남습니다. 강혁은 조심스럽게 한 줄 더 묻습니다. 혹시 우리 그룹을 직접 거론하는 기획 제안 나간 거 있습니까? 홍보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직접 거론은 아니고 전반적인 트렌드 소개 형식으로 보낸 게 몇 건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회장이 언론과 함께 프레임을 만든 정황으로 바뀔 수 있는 소재입니다. 오후가 되자 이번엔 방향을 바꿔 준호 주변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준호의 개인 비서. 회의실 문이 닫히고 강혁은 마치 안부를 묻는 듯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요즘 강 상무님 어떠십니까?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전엔 화도 크게 내고 큰 소리도 많이 치셨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말수가 줄었어요. 회의에서도 한 번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공식 노트에는 최근 강 상무 업무 스타일 및 커뮤니케이션 변화,
라고만 적습니다. 그러나 검은 노트에는 폭력적 언행 및 물리적 파손 사례 없음, 수면제 사건 이후 의도적으로 감정 조절 시도 중으로 보임 이라고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팀장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무서웠습니다. 실적 안 나오면 표정부터 달라져서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안쓰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스스로를 엄청 조심하는 게 보이거든요. 공식 노트에는 일부 간부, 강 상무에 대한 피로감에서 동정심으로 감정 변화, 검은 노트에는 현장 간부 증언, 강 상무, 폭발보다는 자기 통제에 집중, 직원 시선 의식하는 모습 다수 목격, 이라고 적힙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만난 모든 사람의 말이 한쪽 노트에서는 회장에게 유리한 보고서가 되고 다른 노트에서는 언젠가 법정에 설지도 모를 날 것의 진술로 변해갑니다. 해가 기울 무렵 비서실에 혼자 남은 강혁은 두 개의 노트를 나란히 펼쳐놓고 오늘 하루의 기록을 훑어봅니다. 오른쪽 노트에는 회장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왼쪽 노트에는 불안한 기색, 동정심, 자기 조절 노력, 루머의 출처, 정제되지 않은 단어들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게 되겠지. 회장에게든, 준호에게든, 아니면 검찰에게든. 밤, 회장실, 최화영은 소파에 앉아 노트를 넘겨봅니다. 강혁이 전달한 것은 오른쪽 노트의 요약본입니다. 직원들 불안감 증가, 언론의 이세 리스크 프레임, 정신건강 이슈 부각.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좋아요. 이제 한두 번만 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사회에서 후계자 검증 안건 올리기가 훨씬 쉬워지겠네요. 그러고는 추가 지시를 내립니다. 강 상무님 요즘 상태에 대해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말들이 조금 더 돌게 해주세요. 누가 들어도 회장님이 시켰다는 소리는 절대 나오면 안 되고요. 강혁은 다시 말합니다. 제 선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와 비서실로 돌아가 검은 노트를 펼치고 적습니다. 회장, 강 상무 관련 루머 확산 지시, 직접 지시 흔적 남기지 말 것 강조. 다음 날부터 회사 안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복도 구석, 커피 머신 앞, 사람들은 조심스레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강 상무님, 요즘 많이 예민해지셨대. 정신과 상담 받는다는 말도 있더라.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를 말들이 점점 구체적인 디테일을 얻어갑니다. 의사랑 크게 싸웠다더라. 약 처방이 바뀌었다더라. 마치 누가 뒤에서 조금씩 색을 더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소문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과장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바로 소문이 도는 동안 내내 사람들의 동선과 표정을 지켜보며 기록을 쌓는 이강혁. 점심시간, 비서실. 강혁은 CCTV 로그를 확인합니다. 특정 시간대마다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항상 같은 이름이 거론되는 패턴. 그는 누가 먼저 말을 꺼내고 누가 맞장구를 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까지 눈에 담습니다. 그리고 검은 노트에 적습니다. 루머 발화 1차 지점, 층 휴게실, 팀 대리, 팀 과장, 2차 확산, 점심 식당 라인,
발화자 다수, 발언 내용 유사. 이 기록은 누군가 훗날 소문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내밀 수 있는 지도 같은 페이지가 됩니다. 한편 다른 전장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준호가 정신과 의원을 찾아간다는 정보가 비공식 라인을 타고 회장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최화영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건 숨기지. 기자들 귀에만 살짝 들어가면 좋겠네요. 강혁은 겉으로 대답합니다.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흘릴 수 있는 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병원 기록이 정상 혹은 스트레스성 증상 정도라면 그 정보는 회장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 사람을 보내 기록을 훔치거나 조작하자는 제안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병원 이름과 의사 이름, 첫 상담 날짜만 조용히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검은 노트에 씁니다. 강상무, 자발적 정신과 상담 시작. 기록 조작 시 회장 측 리스크 발생 가능. 이 문장은 나중에 재판정에서 정말로 정신적 문제가 있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틀 수 있는 강혁만의 안전핀입니다. 퇴근 무렵 주차장 입구, 강혁은 차 안에서 병원 출입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모자를 푹 눌러 쓴 준호가 병원 문을 나섭니다. 그의 어깨는 조금 숙여져 있고 걸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들어 올리는 순간 눈빛에는 어딘가 선명한 결기가 서려 있습니다. 강혁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무너져가는 걸까? 아니면 무너지는 척하면서 판을 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그대로 검은 노트로 옮겨집니다. 강상무, 외형상 지친 모습. 그러나 상황 판단력은 또렷해 보임. 며칠 뒤 같은 비가 오던 날 준호는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늘 하던 대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보고를 받으며 숫자를 짚고 지시를 내립니다. 언성이 올라가는 순간이 와도 그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말을 낮춥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혁은 공식 노트에는 강상무, 업무 집중도 양호, 회의 진행 무리 없음, 검은 노트에는 억지로라도 자기 조절을 시도하는 모습, 다수 목격, 이라고 적습니다. 밤, 비서실에 혼자 남은 강혁은 책상 위 두 노트를 다시 나란히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불 꺼진 회장실 문을 멀리서 한번 바라봅니다. 그 문 너머에서 언젠가 자신에게 왜 그때 나서지 않았냐, 왜 그때 막지 않았냐, 라고 묻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또는 왜 그때 그런 보고를 했느냐, 라고 몰아붙이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는 오늘도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회장님께 또 한 번 말했다. 제 선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말은 회장에게는 걱정 말라는 뜻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이 선을 넘지 말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라는 다짐입니다. 언젠가 그 선을 넘어야 하는 날이 올지라도 지금 강혁은 두 개의 노트와 한 줄의 다짐만으로 회장과 아들, 그리고 앞으로 마주칠 검찰과 재판정을 동시에 떠올리며 아주 조심스럽게 아슬아슬한 줄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선에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말에 숨어있던 진짜 의미입니다. 이야기는 비밀 공청회와 이중노트 에피소드 바로 다음날 밤에서 시작됩니다. 드림그룹 본사 옥상 도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난간 앞에 한 남자가 혼자 서 있습니다. 그 남자는 강준호입니다. 그 옆으로 조용히 옥상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남자가 모습을 드러납니다. 그동안 회장 뒤에서만 보였던 얼굴 비서실장 이강혁입니다. 강혁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먼저 말을 겁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올라오신 건 우연이 아니겠죠. 준호는 난간에 기댄 채 도시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합니다. 비서실장이 굳이 옥상까지 따라온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네요. 짧은 정적이 흐르고 둘 사이에는 공식 직함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준호가 먼저 본론을 꺼내며 말합니다. 어제 공청회 녹취 회장님 반응까지 다 보고 들으셨겠죠. 강혁은 피하지 않고 네, 제가 회의 준비를 했으니까요 라고 답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묻고 싶었습니다. 비서님은 어느 쪽 편이십니까? 회장님 편입니까? 아니면 회사 편입니까? 아니면 본인 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둘이 함께 판을 짤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할지를 가르는 선입니다. 강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전 지금까지 회장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회사 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어제 공청회에서 살짝 헷갈렸습니다. 회장님이 지키려는 게 정말 회사인지 아니면 본인 자리인지라고 덧붙입니다. 준호는 살짝 웃으며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시는군요라고 말하고 몸을 돌려 강혁을 정면으로 바라본 뒤 그럼 오늘은 네 번째 편을 하나 더 만드시죠. 회장도 회사도 아닌 진실편에 서는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강혁이 진실편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입니까? 라고 묻자 준호는 회장님이 준비한 건 저를 정신불안 후계자로 만들려는 판입니다. 저는 그 반대로 회장님이 얼마나 조직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려 했는지 드러내는 판을 준비할 겁니다. 둘이 서로 다른 진실을 들고 같은 자리에 설 거예요. 문제는 증거입니다. 저 혼자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비서님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은 옵니다라고 말을 잇습니다. 강혁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자 준호는 회장님이 비서님한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비서님이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제 선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을 때 실제로는 뭘 했는지 저 대충 상상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공식 기록 하나 비공식 기록 하나 맞죠라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강혁은 숨을 한 번 고른 뒤 두 개의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장님이 보시는 버전, 다른 하나는 언젠가를 대비한 사실 버전이고 이건 제가 살기 위한 보험이기도 합니다라고 인정합니다. 준호는 그 보험 저랑 나눠 가지시죠. 같이 쓰면 수명이 더 길어질 겁니다라고 제안합니다. 준호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 이미 엄마와의 싸움에서 혼자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엄마 옆에 서 있는 사람 중 언젠가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 그 후보 중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이강혁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비서님 회장님 곁에서 가장 오래 계셨죠. 그러면 회장님이 어떤 순간에 가장 거칠게 반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반대로 어떤 증거 앞에서는 말을 잃는지도 그 패턴을 저한테 빌려주십시오. 그 대신 비서님이 언젠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낭떠러지 제가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강혁은 여전히 조심스러워 회장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준호는 대신 비서님을 사람으로 대해주신 적도 없죠. 충견 사냥개 그런 말이 회사에 얼마나 많이 도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되받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강혁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작은 칼이고 잠시 침묵 끝에 강혁은 생각보다 말을 잘하시는군요. 상무님이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준호를 상무님이 아닌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준호가 구체적인 제안을 꺼내며 말합니다. 곧 정기 이사회가 열립니다.
마지막 안건이 경영 승계 및 리더십 안정성이죠. 회장님은 그 자리에 저를 끌어내리려는 결정타를 준비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회장님의 패를 까는 겁니다. 단순히 녹취 몇 개가 아니라 회장님이 비공개로 지시했던 일들, 그걸 들은 뒤 비서님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전부 공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둘이 같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혼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모르는 걸 채워 넣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강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생각이십니까? 라고 묻자 준호는 첫째, 회장님이 만든 루머의 출발점, 둘째, 비밀 공청회가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열렸는지, 셋째, 회장님이 언론과 병원 회사 내부를 어떻게 동시에 이용했는지, 이 세 축을 한 번에 보여줘야 합니다. 저 혼자 가진 건 공청회 녹취와 수면제 사건 기록 일부뿐입니다. 하지만 비서님은 회장님이 전화로 한 지시, 따로 불러 했던 말들, 홍보실과 인사팀에 흘린 키워드, 그 모든 시작점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진 퍼즐 조각을 합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겁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강혁은 서서히 마음을 굽히며 제가 움직이려면 한 가지 약속을 받겠습니다. 상무님이라고 조건을 겁니다. 준호가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답하자 강혁은 제가 가진 것들을 내놓는 순간 회장님은 저를 가장 먼저 자를 겁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상무님께서 저를 회장님의 또 다른 희생양으로 쓰지 않겠다고, 최소한 같이 책임을 나누겠다고 그 약속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준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약속드립니다. 저도 비서님을 이용하다 버리는 엄마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는 죄는 같이 나누고 우리가 이기는 판도 같이 나누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장면은 지하 주차장 구석 CCTV 사각지대로 넘어가고 강혁의 차 안에서 둘은 처음으로 서류와 파일을 함께 펼칩니다. 준호는 자신이 가진 녹취와 자료를 보여주며 공청회 당일 증인 회유 녹음, 수면제 사건 당시 회장실에서 오갔던 지시의 조각들을 설명합니다. 강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표지에 아무 글자도 없는 검은 노트 한 권을 꺼내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날짜와 시간, 장소와 회장 발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제가 살려고 쓴 기록이고 오늘부로 우리가 같이 쓰는 기록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둘은 노트를 가운데 두고 같은 장면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다시 맞춰보기 시작하며, 예를 들어 오전 10시 회장 인사팀장에게 강 상무 관련 사례 수집 지시라는 기록을 기준으로 그날 이후 회사 안에서 갑자기 준호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던 기억과 연결합니다. 강혁은 이 지시 이후 인사팀장이 몇 명을 따로 불렀고 그중 상무님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던 사람들 위주였으며, 그들이 나중에 공청회의 증인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한 줄은 준호에게 단순한 의심을 명확한 설계도로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또 다른 페이지, 오후 3시 회장 홍보실장에게 언론용 이세리스크 자료 준비 요청이라는 기록을 보며 준호는 그 다음 주에 나왔던 재벌 2세의 정신건강과 회사의 미래를 엮어 쓴 칼럼을 떠올리고, 강혁은 여기 적힌 날짜와 칼럼이 올라온 날짜를 비교하면 사흘 차이이며 그 칼럼에 쓰인 단어 대부분이 회장님이 미리 알려준 표현이라는 사실을 짚어줍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준호는 비서님, 이 기록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히 남기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강혁은 회장님 밑에서 일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늘 따라붙고, 그때 살아남으려면 누가 무엇을 언제 지시했는지 내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록이 필요해서 무서웠던 날일수록 더 자세히 적었다고 설명하며, 이제 보니 그게 상무님께도 필요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다음 수순을 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사회 전에 비상보고서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표면적으로는 회사 전체 리스크를 점검하는 보고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사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조용히 드러내는 문서가 됩니다. 강혁은 제가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보고서는 회장님 눈에 맞춰 쓰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문장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되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바꾸겠습니다.
회장님이 만든 프레임을 회장님께 돌려주는 방식으로요라고 말하고, 준호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강 상무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으로 넣어 달라며 심리 전문가와의 상담 진행 여부와 기록 의견을 자신이 병원과 상의해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준호 시점의 자료 정리로 그는 자신의 다이어리에 적어둔 메모들을 파일로 옮기며 언제 어디서 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수면제 사건 당시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됐는지, 공청회 전 누구에게서 이상한 기류를 느꼈는지 정리하고, 강혁은 그 파일을 넘겨받아 노트와 대조하면서 어떤 날에는 둘의 기록이 완전히 겹치고 어떤 날에는 서로의 빈 공간을 메워주는 걸 확인하며 타임라인을 완성해 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증인 정리로 이사회에서 회장편에 서 있을 사람들과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분류해야 합니다. 강혁은 사회이사원은 회장님께 충성하지만 언론 이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는 자신의 임기와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씨는 가문과 오래된 인연 때문에 끝까지 회장님 편에 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준호는 그렇다면 어와 비에게는 회장님과 저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회장님이 회사 시스템을 얼마나 위험하게 쓰고 있는지를 숫자와 절차로 보여줘야 하니 그게 바로 비서님 보고서의 역할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준호가 그리고 비서님은 어디에 서실 겁니까? 이사회날 회의실 안에서 누구 뒤에 서 계실 겁니까? 라고 묻자 강혁은 한참을 생각한 끝에 저는 여전히 회장님 뒤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 자리입니다. 다만 그날만큼은 회장님 뒤에 서 있으면서도 상무님 쪽으로 시선을 나누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느 쪽을 향해 대답할지 그 순간에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준호는 그게 비서님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이겠죠. 저도 억지로 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며칠이 흘러 정기 이사회 전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강혁은 보고서 제목을 경영, 승계 및 리더십 안정성 관련 리스크 점검 보고로 달고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안에는 회장이 어떤 비공식 절차로 비밀 공청회를 열었는지, 그 공청회에서 사용된 자료들이 얼마나 일방적인 정보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는지가 차갑게 정리된 문서를 완성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강 상무의 최근 행동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정신과 상담 기록 요약이 담겨 있고, 폭언과 폭력 사례 없음, 자발적 상담 진행 전문가 소견상 경영 활동에 큰 무리는 없다는 의견이 적혀 있어 회장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내용이 됩니다. 보고서를 출력해 들고 강혁이 회장실 문을 두드리자 최화영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다가 보고서를 받아들고 훑어보며 중간쯤에서 잠시 멈추고 마지막 부분 정신과 상담 기록 요약에서 표정이 단단히 굳으며 이건 뭐죠? 강혁씨라고 묻습니다. 강혁은 침착하게 이사회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무님의 상태에 대해 어느 쪽으로든 추측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선제 대응을 하는 차원이라고 답하며 이 보고서가 회장에게도 도움이 되는 문서처럼 설명하지만 그가 선택한 표현과 구조는 회장이 이 문서를 쉽게 버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회장은 잠시 그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정신과 상담 얘기는 굳이 넣을 필요 없지 않았나요? 라고 말합니다. 강혁은 이미 회사 안에서 소문이 많이 돌고 있고 이사님들이 어디선가 들으셨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때 우리가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답합니다. 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보고서를 따로 내려놓고 좋아요. 일단 가져가 봅시다. 이사회에서 상황을 봐가며 쓰조라고 말합니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 앞 복도에서 준호는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기 전 잠깐 고개를 들어 회의실 뒤편을 보며 여느 때처럼 회장 뒤에 서 있는 비서실장 이강혁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주 짧게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이 신호로 오늘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사회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마지막 안건에서 회장이 입을 열어 요즘 회사 안팎으로 우리 그룹의 미래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중 일부는
2세 경영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준호를 직접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준호에게 향하게 만드는 문장을 쓰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하고 싶고 우리 회사의 리더십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강혁이 조용히 손을 들고 회장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지만, 그는 비서실장이 이사회에서 말을 청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 안건과 관련된 리스크 점검 보고를 먼저 공유드려도 될까요? 라고 차분히 말합니다. 회장은 잠시 그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좋습니다. 간단히만 하세요. 라고 허락합니다. 강혁은 회의실 중앙으로 나와 보고서를 펼치고 그가 두 노트와 함께 준비해온 전혀 다른 종류의 말하기를 시작합니다.